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한 태아그룹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진 화려한 공간은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 그리고 희미하게 감도는 절망감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역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다. 침대 위에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거인 강대현 회장이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온갖 종류의 의료기기들과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때 강철 같았던 그의 육체는 이제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였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걷어낼 수 없어 보였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의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무력감만이 가득했다. 모니터에 뜨는 생체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 숫자들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나직한 대화 속에는 전문 용어와 함께 짙은 패배감이 섞여 흘러나왔다. 그의 유일한 혈육인 손자 강민혁은 침대 옆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손자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조급함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의 머릿속은 온통 태아그룹의 미래, 아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자신의 손에 넣고 자신의 방식대로 재편할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희미해져가는 숨결 속에서 자신의 시대가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생명이 숨 쉬고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 한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눈동자는 묘한 생명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설이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였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빵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구석진 곳에서 상처 입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고 있었다. 설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유일한 식량을 내려놓고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며 하악질하는 고양이에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스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신기하게도 고양이는 곧 경계를 풀고 얌전해지더니 설이의 손길에 제 몸을 맡겼다. 소녀의 손이 고양이의 피 흘리는 다리에 닿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상처에서 흐르던 피가 서서히 먹기 시작했고 고양이의 가쁜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것은 마법도 기적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녀가 가진 타고난 치유의 능력이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다. 다시 태아 타워의 펜트하우스. 주치의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강민혁은 더욱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숙인 얼굴 위로 누구도 보지 못하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갈 터였다. 변호사와 임원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그는 이 길고 지루했던 기다림의 끝을 실감했다. 할아버지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강민혁의 시대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과 계산 속에서 단 한 사람, 강대현 회장의 충직한 비서인 최 비서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30년 넘게 회장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왔다. 그에게 강대현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현대의학이 끝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오히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 비서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밖으로 나갔다. 그는 예전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떠돌던 신락 같은 소문을 기억해냈다. 약도 없이 병원도 없이 병든 자를 고치는 아이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모두가 뜬 소문이라며 비웃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그는 그 소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비논리적인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싶었다. 회장님이 이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소문이 시작된 곳으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필사적인 질주를 시작했다. 강민혁은 최 비서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것을 보았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늙은 충신이 상실감에 못 이겨 헛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할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언제 완전히 멎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서리는 다 낳은 고양이가 자신의 품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고양이가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더욱 화려한 빛을 뽐냈지만 그 빛은 서리가 있는 어두운 골목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어제에 대한 후회도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추위와 허기, 그리고 아주 작은 온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 비서의 차는 복잡한 도심을 지나 낡고 허름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은 그의 고급 세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보이는 풍경은 그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여기서 정말 기적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지나가는 노인에게 혹시 병을 잘 고치는 아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손사래를 쳤다. 몇 번의 실패가 거듭되자 최 비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역시 헛된 희망이었을까.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구석에서 한 상인이 그의 말을 들었다. 혹시 서리를 찾으시오. 그 아이라면 죽어가던 우리 집 개를 살려내긴 했지. 상인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서리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최 비서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한 뒤 상인이 알려준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펜트하우스의 모니터는 마침내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강대현 회장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세 동기를 준비했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을 알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강민혁은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 최 비서는 마침내 서리를 찾아냈다. 차가운 골목 구석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는 소녀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소녀의 초라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작고 연약한 아이가 정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얘야, 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니?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때 묻은 얼굴 사이로 보이는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낯선 남자를 향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맑고 투명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최 비서의 절박한 질문에 서리는 대답 대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최 비서의 불안과 희망, 그리고 그가 짊어진 절망의 무게를 남김없이 읽어내는 듯했다. 오랜 침묵 끝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간단한 몸짓에 최 비서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서리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소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소녀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에 오르는 모습은 지독히도 비현실적이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리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탄이나 부러움 같은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그림을 보는 듯 담담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도, 차 안을 감도는 은은한 방향제의 향기도 소녀의 평온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최 비서는 그런 서리의 모습에 알 수 없는 경외감마저 느꼈다. 태아타워의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추고 두 사람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느껴지는 미세한 압력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정확히는 최 비서 옆에 선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성스러운 임종의 공간에 나타난 악취가 날 것 같은 남루한 차림의 아이. 의료진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경호원들은 당장이라도 아이를 끌어내야 한다는 듯 굳은 얼굴로 최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의 격앙된 목소리였다. 최 비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디서 이런 더러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까? 당장 끌어내지 못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이 신성한 공간이, 자신의 대관식이 치러질 무대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서리가 인간이 아닌 기어들어온 벌레처럼 보였다. 최 비서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리의 앞을 막아서며 강민혁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도련님, 이 아이가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데려왔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고작 저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강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경호원들에게 턱짓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최 비서가 노망이라도 든 모양이군. 저 애를 붙잡아서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 경호원들이 서리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소란 속에서도 미동조차 않던 서리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호원들을 가볍게 지나쳐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막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소란스럽던 방 안이 다시 한번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에 침묵에 잠겼다. 서리는 침대 곁에 멈춰서서 가만히 강대현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의료기기들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노인의 얼굴도 그녀를 동요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모니터의 숫자들을 잠시 바라본 뒤 수액이 담긴 팩과 그것이 연결된 튜브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강대현 회장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마치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려는 듯 깊고 진지하게 그를 관찰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서리가 입을 열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분은 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치의가 어이가 없다는 듯 반문했다. 아니 꼬마야, 그게 무슨 말이니? 회장님은 명백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서리는 의사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아주 약하고 아주 느리게 작용하는 독에 중독되어 있어요. 몸의 기능을 서서히 멈추게 만드는 독이에요. 폭탄 같은 발언이었다. 독살이라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몇 달 동안 전혀 발견하지 못한 독이라니.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 미친 계집애가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거냐. 여봐라, 저 아이의 입을 막고 당장 지하실에 가둬버려. 그의 격렬한 반응은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주치의 역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내의 독성 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망상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현대의학 전체가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경호원들이 다시 서리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죽은 듯 누워만 있던 강대현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신음소리가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다. 강 회장은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침대 곁에 선 서리에게 멎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경호원들을 향해 힘겹게 손을 들어 막는 신용을 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강민혁의 명령을 따르던 경호원들의 몸이 우뚝 멈춰섰다. 방 안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작지만 거대한 행동이었다. 강대현은 다시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겪어왔다. 손자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의사들의 무력한 표정, 그리고 비서의 충직함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작은 소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을 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대현 회장의 암묵적인 허락,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최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리의 곁을 지켰다. 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서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모든 계획이 눈앞에서 어그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의료진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과학적 판단과 회장의 의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태아그룹의 운명, 그리고 한 시대의 거인의 목숨이 이제는 이 누더기 소녀의 작은 손에 달려 있었다. 서리는 그 모든 소란과 기대, 그리고 사리가 뒤섞인 시선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 없이 그저 조용히 강대현 회장을 마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강대현 회장의 침묵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강민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서리를 살인이라도 할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의료진과 경호원들도 어쩔 수 없이 길을 터주었고 방 안의 모든 권력은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로 넘어갔다. 최 비서는 서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있든 구해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 최고급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입에 올렸다. 작은 화로와 흙으로 빚은 약탕기, 그리고 몇 가지 풀이 필요해요. 그녀가 읊는 풀의 이름들은 특별하거나 희귀한 약재가 아니었다. 산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 모를 잡초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최 비서는 조금 의아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서리가 말한 것들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한밤중에 서울 시내에서 숯불 화로와 전통 약탕기,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을 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요한 모든 것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서리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 바닥에 앉아 흙이 묻은 풀들을 정성스럽게 씻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마치 시간이 뒤틀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어서 거실 한복판에 화로를 놓고 숯에 불을 피웠다. 의료진들은 기겁하며 만류했다. 환자가 있는 곳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위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약탕기에 풀과 물을 넣고 화로 위에 올렸다. 곧이어 쌉쌀하면서도 흙냄새가 섞인 낯선 향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소독약 냄새를 밀어내는 그 향기는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강민혁은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조롱하듯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리의 행동이 원시적인 주술 행위처럼 보였다. 저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치료하겠다니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이 실패로 끝나고 최 비서와 저 아이가 함께 쫓겨날 순간을 기다렸다. 어쩌면 저 수상한 탕약이 할아버지의 목숨을 더 빨리 끊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이 흘러 약이 진하게 달여졌다. 서리는 뜨거운 약을 그릇에 담아 식힌 뒤 침대로 가져갔다. 그녀는 최 비서의 도움을 받아 강대현 회장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검고 진한 액체를 떠서 그의 입가로 가져갔다. 의식이 거의 없던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입술을 굳게 닫고 있었다. 서리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속삭였다. 살고 싶으시면 이걸 드셔야 해요.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거짓말처럼 강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렸다. 서리는 그 틈으로 약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다. 몇 숟가락의 약이 힘겹게 그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첫 번째 치료가 끝난 것이다. 방 안에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니터의 수치들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주치의는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강민혁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최 비서에게 다가가 비꼬듯 말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마지막 희망입니까? 그냥 시커먼 흙탕물이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단조로운 경고음을 울리던 심박수 모니터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불규칙하던 파형이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놀라서 소리쳤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던 혈압 수치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위험 수준을 나타내던 다른 생체 신호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호전의 신호였다. 방 안은 경악과 침묵으로 가득 찼다. 주치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모니터와 강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최 비서는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 기적과도 같은 변화는 단 한 사람에게는 재앙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당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저 보잘것없는 아이가 정말로 할아버지를 살려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 아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비밀 회선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주치의인 박 원장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박 원장, 계획을 바꿔야겠소. 그 아이가 정말로 할아버지를 살릴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의 박 원장은 이미 그 상황을 보고받은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강민혁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 자신의 도박빚을 청산하고 병원 내의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제거하시오.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소.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박 원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했다. 서리의 약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극심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몰래 섞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서리에게 뒤집어 씌워 사기꾼이자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라는 잔혹한 계획이었다. 박 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강민혁이 제시한 달콤한 보상과 협박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자신의 탐욕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에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아무도 모르게 약품 보관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는 서리가 두 번째 약을 다리기 위해 약탕기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어두운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박 원장이 회장의 상태를 살핀다는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최 비서와 다른 의료진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며 약탕기 옆에 놓인 물 주전자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유리병의 뚜껑이 열리고 투명한 액체가 물속으로 소리 없이 섞여 들어갔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아무도 그의 작은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의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와 회장의 차트를 살피는 척했다. 화로 위의 약탕기에서는 희망을 담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치유의 힘뿐만 아니라 교활한 독이 함께 담겨 끓고 있었다. 희미하게 피어오른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꺼뜨리려는 거대한 어둠의 손길이 조용히 그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약이 잘 다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약이 강대현 회장의 입으로 조심스럽게 흘러 들어갔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변화를 기다렸다. 잠시 후 놀랍게도 모니터의 수치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강 회장의 뺨에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도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호흡은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희망이 현실이 되는 듯한 순간이었다. 최 비서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일부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낮은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강민영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원장이 심어놓은 독이 마침내 그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강대현 회장의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다. 평온을 되찾았던 그의 몸이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며 침대 위에서 요동쳤다. 모니터에서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방금 전까지 방안을 채우고 있던 희망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의료진들이 비명을 지르며 침대로 달려들었다. 발작입니다. 빨리 안정제를 투여해.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끔찍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그 어떤 경고음보다도 더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리를 가리키며 악마처럼 소리쳤다. 저 아이 짓이야. 저 아이가 먹인 수상한 약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저렇게 되셨어. 그의 외침은 모든 혼란의 원인을 지목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이 일제히 작고 연약한 소녀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때 박 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리가 약을 담았던 그릇을 집어들고는 그 안에 남아있던 미세한 찌꺼기의 냄새를 맡는 척하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럴 수가, 이건 강력한 신경독 성분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른 약초와 섞여 있어서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와 그럴듯한 거짓말은 겁에 질린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였다. 서리는 순식간에 은인에서 회장을 독살하려 한 흉악한 암살 미수범으로 전락했다. 당장 저 아이를 잡아. 강민혁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늑대처럼 서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아이의 가느다란 팔을 거칠게 붙잡아 뒤로 꺾었. 서리는 아무런 저항도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유죄의 증거처럼 보였다. 서리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에 갇혔다. 쿵 하고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거대한 음모에 덫에 걸린 작은 짐승처럼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최 비서였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며 심한 위화감을 느꼈다. 상태가 분명히 호전되다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일반적인 중독 반응과는 달랐다. 무엇보다 강민혁의 반응이 너무나 신속하고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분노는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자기적이었다. 최 비서는 수십 년간 강 회장을 보좌하며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을 봐왔다. 그는 지금 강민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이 교묘하게 연출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해갔다.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강 회장은 간신히 발작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쇠약해진 눈으로 방 안을 훑었다. 서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그의 눈에 실망과 다급함이 어렸다. 그의 시선이 최 비서에게 닿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팔에 연결된 수액주사줄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까딱였다. 너무나 미세한 움직임이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평생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해온 최 비서는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필사적인 신호였다. 창고에 갇힌 서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방금 전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었다.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작은 이질감을 찾아냈다. 그것은 박 원장이었다. 그가 약탕기 옆을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손이 물 주전자 근처에서 아주 잠시 부자연스럽게 머물렀던 순간이 있었다. 또한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찰나의 긴장감, 그리고 물 주전자에서 평소와는 다른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던 그 미세한 차이, 그녀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독은 자신의 약초가 아니라 바로 그 물에 있었다고. 최 비서는 강민혁의 감시를 피해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왔다. 회장의 필사적인 신호와 자신의 의심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서리가 갇혀 있는 창고문 앞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지만 그는 강 회장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고 어두운 창고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리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이는 울고 있지도 겁에 질려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해서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최 비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 서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최 비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진심과 신뢰를 읽어낸 후에야 마침내 작은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독은 제약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넣었어요. 서리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고발에 최 비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강민혁의 부자연스러운 분노, 박 원장의 석연치 않은 행동, 그리고 회장의 필사적인 신호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소녀의 증언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최 비서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도 믿지 말고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아가씨의 안전과 진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서리를 아이가 아닌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존중이자 앞으로 함께할 동맹의 징표였다. 그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서리를 펜트하우스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옮겼다. 그곳은 예전에 사용인들이 쓰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는 서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며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최 비서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부 조력자가, 특히 의료진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고
양심적인 의사 김 선생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몇 번 박 원장의 처방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최 비서는 병원 밖에서 은밀하게 김 선생과 접촉했다. 처음 김 선생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망설였다. 병 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자신의 경력을 끝장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최 비서는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강대현 회장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웠다. 결정적인 순간에 최 비서는 김 선생을 서리가 숨어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김 선생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리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는 생각을 바꾸었다. 서리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목격한 박 원장의 미세한 손동작, 타이밍, 그리고 주변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설득력이었다. 마침내 김 선생은 그들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비밀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김 선생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의료 기록과 약품 관리 대장을 몰래 열람했다. 그는 회장에게 투여된 모든 약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처방 기록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를 찾아내려 했었다. 최 비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는 박 원장이 드나들었던 시간대에 CCTV 기록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움직였던 복도의 카메라 영상은 시스템 오류로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서리는 자신의 방에서 그날의 기억을 몇 번이고 복귀하며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과 관찰력은 조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 의사는 물주전자에 독을 탔을 때 아주 희미한 아몬드 냄새 같은 것을 풍겼어요. 그녀의 작은 증언 하나하나가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되어갔다. 강민혁은 서리를 창고에 가두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안심하지는 않았다. 그는 최 비서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고 만에 하나 서리가 입을 열 경우를 대비해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과 태아 그룹의 언론 통제력을 이용해 추악한 여론전을 계획했다. 그는 홍보팀을 통해 언론사에 왜곡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최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각색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매체는 충격적인 뉴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태아그룹 회장, 거지 소녀 주술에 독살당할 뻔, 현대판 라스푸틴, 대한민국 뒤흔든 어린 무당의 사기 행각. 뉴스는 서리를 비참한 과거를 가진 사기꾼으로 묘사했다. 그녀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거짓 인터뷰까지 등장했다. 언론은 그녀에게 거지무당이라는 끔찍한 별명을 붙여주었고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동정심은 순식간에 혐오감과 경멸로 바뀌었다. 이 언론의 광기는 펜트하우스 안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용인들은 이제 최 비서를 회장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원흉이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임원들과 가족들 앞에서 신문 기사를 내던지며 최 비서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게 다 최 비서 당신이 저런 끔찍한 것을 끌어들인 탓이야.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건가? 당장 태아그룹에서 떠나. 강민혁의 공격은 거셌다. 최 비서는 이제 내부의 음모뿐만 아니라 외부의 거센 비난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되었다. 그의 입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강민혁의 계획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물밑으로는 증거 수집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세 사람은 작은 방에 모여 그날 수집한 정보들을 맞추어 나갔다. 그들의 연대는 절망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다.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 남아 약품 관리 기록을 대조하던 김 선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비서님,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TV에서는 강민혁이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비극을 이야기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사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 위로 진실의 빛을 밝힐 작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선생의 흥분된 목소리에 최 비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서리가 숨어있는 방으로 가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다. 김 선생은 그가 발견한 사실을 숨가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 원장이 강 회장의 발작 직전 기록에도 없는 응급 처치용 약물을 개인적으로 불출해 간 기록을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그 약물은 소량으로도 심각한 신경계 교란과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불출 시간과 강 회장의 발작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것은 박 원장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스모킹건이었다. 최 비서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의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흥분은 서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가라앉았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의 핵심을 꿰뚫었다. 이 증거는 박 원장을 범인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입을 닫을 거예요. 진짜 배후인 강민혁은 꼬리만 자르고 빠져나갈 거고요. 그녀의 말은 냉엄한 현실이었다. 강민혁은 박 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은 피해자인 척 연기할 것이 분명했다. 그가 만들어 놓은 거지무당 프레임 속에서 서리와 최 비서의 주장은 오히려 미친 사기꾼의 발악으로 치부될 터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유일한 증거마저 힘을 잃고 적에게 반격의 기회만 주게 될 것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적의 목에 칼을 댈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정작 그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른 마치 노련한 전략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공격하면 안 돼요. 오히려 완벽하게 후퇴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최 비서와 김 선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서리는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의 허를 찌르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이었다. 바로 한 걸음 물러나 세 걸음 나아가기 위한 위장 항복 작전이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강민혁에게 사죄하고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신이 쫓겨난 것처럼 꾸며 강민혁과 그 일당을 완벽하게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적이 승리의 도취에 방심하고 오만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었다. 사냥감이 스스로 가장 깊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무서운 심리전이었다. 최 비서와 김 선생은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치밀한 계획의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서리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다음 날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최 비서는 강민혁과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회장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눈물로 사죄했다. 또한 문제의 아이는 관계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의 처절한 연기는 완벽했고 누구도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는 최 비서의 충심을 봐서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실권은 내려놓고 근신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의 식물인간 취급이었다. 최 비서는 굴욕을 감수하며 그의 처분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는 강민혁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날 밤 서리는 김 선생의 도움을 받아 몰래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새로운 거처는 김 선생이 마련해준 낡고 허름한 서민 아파트의 작은 방이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서리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독을 해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 회장의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고 기력을 회복시킬 새로운 약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필요한 약재 목록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아주 평범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만 구성된 목록이었다. 최 비서는 자신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약재들을 조달해 김 선생 편에 전달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믿은 강민혁은 완전히 방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아직 강 회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태아그룹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자신에게 줄을 섰던 이사들을 불러 모아 노골적으로 자리를 약속했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 부문을 매각할 계획을 공공연히 떠벌렸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최 비서가 몰래 설치해둔 감청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최 비서는 강민혁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증거를 쌓아나갔다. 강민혁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녹음될 때마다 그의 파멸은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서리의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새삼 실감했다. 어느 화려한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는 강민혁이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고 아첨과 탐욕이 뒤섞인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는 축배를 들며 자신이 이끌어 갈 테야 그룹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있는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 서리는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약재를 갈고 있었다. 절구에 약재가 빠지는 소리가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방 안에 울렸다. 화려한 파티의 소음과는 대조되는 그 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벼려지는 복수의 칼날 소리와도 같았다. 거대한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어둠 속에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믿은 강민혁의 행동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을 비공식적으로 소집하여 아직 살아있는 할아버지의 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최고급 시가 연기가 자욱한 밀실에서 그는 태아그룹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거만하게 펼쳐놓았다. 그것은 성장이 아닌 파괴에 가까운 계획이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방식은 이제 끝났소.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는 모조리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해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선대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를 불려줄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 모든 대화는 최 비서가 설치한 장치를 통해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다. 한편
서리의 계획에 따라 강대현 회장의 상태는 겉보기에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서리의 특별한 약초 치료가 중단되자 그의 생체 신호는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김 선생이 그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의료 기록상의 수치들은 누가 보아도 절망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강민혁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회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시장이 불안해했고 리더십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그룹 안팎에서 터져나왔다. 주주들은 하루빨리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확립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제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죽기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가 직접 나서서 판을 마무리해야만 했다. 마침내 강민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박 원장이 작성한 비관적인 의료 소견서와 악화된 여론을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의 공식적인 안건은 의학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사의 안정을 위해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그 임시의장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는 최 비서와 김 선생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이었다.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면 그들이 모은 증거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모든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터였다. 합법적인 기업 절차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은 무력감을 느꼈다. 압도적인 폭풍우 앞에선 작은 돛담배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서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마지막 약을 완성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었다. 쇠약해진 강 회장의 몸에 잠들어 있는 마지막 생명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짧은 시간이나마 명료한 정신과 말할 수 있는 기력을 되찾게 해줄 기적의 묘약이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녀는 정성껏 달인 검은 액체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 최 비서에게 건넸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리만큼 고요했다. 이 약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요. 그녀의 눈빛에서 최 비서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위험천만한 마지막 임무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사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강민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다음날 이사회에서 할 연설문을 연습하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이 태아 그룹의 왕좌에 오른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 비서와 김 선생은 그들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바로 감시를 뚫고 강 회장에게 서리의 마지막 약을 투여하는 것이었다. 최 비서는 일부러 소란을 피워 박 원장과 간호사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틈을 타 김 선생이 재빨리 회장의 병실로 잠입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의식이 없는 강 회장의 입을 벌리고 서리가 건네준 검은 액체를 조심스럽게 흘려넣었다. 약물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이제 하늘의 뜻에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 선생은 기도를 올리는 심정으로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잿빛이었다. 태아 그룹 타워 로비에는 긴장한 표정의 이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최 비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굳게 닫힌 강 회장의 침실문 앞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민혁은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위풍당당하게 이사회장으로 향했다. 그는 복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거대한 제국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승자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대관식이 될 이사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든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태아그룹의 심장부인 이사회장에는 무겁고 엄숙한 공기가 흘렀다. 강민혁은 단상에 올라 비통함과 결의에 찬 표정으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쇠약에 대한 슬픔과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기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일부 중립적인 이사들마저 그의 진심에 감동하는 듯 보였다. 저는 감히 할아버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태아라는 거대한 배가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키를 잡으려는 것뿐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마지막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숙연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며 의장 대리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이제 투표 절차만이 남아 있었다. 의장 대리가 임시의장 선출 안건에 대한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이사들은 각자의 앞에 놓인 전자투표기를 집어들었다. 강민혁의 승리가 확정되기까지 불과 몇 초도 남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박 원장은 의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장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거칠게 열렸다. 굉음과 함께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거대한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시간마저 멈춘 듯했. 문 앞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강대현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최 비서의 부축을 받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걸음은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 병원복이 아닌 태아그룹의 총수로서 평생을 입어온 그의 몸에 꼭 맞는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지친 눈은 회의장을 둘러보다 단상 위에 굳어버린 손자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강민혁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유령이라도 본 듯한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만이 남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연설문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유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강대현 회장은 최 비서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장의 가장 상석, 자신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강민혁의 심장을 내려찍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 도착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엄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내가 아직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내 자리에서 무슨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겐가? 그의 나직한 질책에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최 비서는 강 회장의 옆에 서서 준비한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지금부터 강민혁 전무이사와 그 일당이 저지른 반역 행위의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최 비서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서는 첫 번째 증거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강민혁이 자신의 측근들과 밀실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회사를 분할 매각하고 이권을 나누자는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이사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다음으로 박 원장의 범죄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조작된 의료 기록, 문제의 약물 불출 대장,
그리고 김 선생이 설득한 양심적인 간호사의 결정적인 증언 영상까지. 박 원장이 어떻게 회장의 약에 독을 탔고 어떻게 서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1시간 전에 촬영된 강대현 회장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영상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손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으며 자신을 살린 것은 세상이 거지무당이라 손가락질하던 작은 소녀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강민혁을 자신의 후계자 자리에서 파면하고 가문에서 내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강대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민혁아, 내 놈이 내게 준 것은 독이 든 탕약이었지만 저 아이가 내게 준 것은 새로운 삶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외쳤다. 저 악마 같은 놈과 저놈에게 부역한 것들을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 곧바로 검찰에 넘겨버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회의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저항하는 강민혁과 공범들을 거칠게 제압했다. 이럴 순 없어. 할아버지, 이건 모함입니다. 강민혁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사들은 공포와 충격에 빠져 그저 얼어붙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때 태하의 황태자였던 남자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강민혁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자 강대현 회장은 무겁게 자신의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는 지친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전투가 마침내 끝난 것이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왕이 자신의 옥좌로 귀환했다. 강민혁과 그의 공범들이 끌려나간 이사회장은 한동안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남아있는 이사들은 사색이 된 채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강민혁의 편에 서서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강대현 회장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회사를 안정시켜야 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즉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력과 권위는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최 비서, 즉시 그룹 내에 특별 감사팀을 소집하시오. 강민혁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샅샅이 조사해 단 한 마리의 쥐새끼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최 비서는 다시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혼란에 빠진 조직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라인에 있던 임원들은 모두 직위 해제되었고 그들의 사무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위해 즉시 폐쇄되었다. 태아그룹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벌어진 왕자의 난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지무당을 비난하던 언론들은 이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었다. 충격 실화, 태아그룹 황태자, 경영권 위의 조부 살해 시도, 거지무당의 진실, 그녀는 마녀가 아닌 성녀였다. 세상의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검찰은 최 비서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을 토대로 즉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관들이 태아 그룹 본사와 박 원장이 근무하던 병원을 덮쳤고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박 원장은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는 추태를 보였다. 강민혁이 구축해놓은 부패의 제국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견고했다. 감사를 진행할수록 그의 이름 아래에서 자행된 수많은 비리와 횡령, 배임 행위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는 할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며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해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취조실의 강민혁은 더 이상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태하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구석에 몰린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수많은 증거들이 눈앞에 제시되자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이 박 원장과 최 비서가 꾸민 함정이라고 발악했다. 그의 붕괴는 참회나 반성이 아닌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보이는 추악한 자기 연민과 분노일 뿐이었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대현 회장과 최 비서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전념했다. 최 비서는 강민혁의 세력에 밀려나 있던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 첫 번째 인사는 바로 김 선생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부패의 온상이었던 병원의 새로운 병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되자 강대현 회장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먼저 자신의 가문과 회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히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그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제법 힘을 되찾아 있었다. 세상이 그 아이에게 거지무당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그 아이는 저를 죽음에서 건져낸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아이는 주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잊고 있던 순수한 치유의 힘으로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 태아그룹은 그리고 저 강대현은 그 아이에게 측정할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발표는 서리의 모든 누명을 벗겨주었다. 대중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과 조롱이 아닌 경의와 찬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신비에 쌓인 소녀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서리는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얼마 후 강민혁과 박 원장을 비롯한 모든 공범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강민혁은 존속살해, 미수,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손에 쥘 뻔했던 그의 제국은 그렇게 차가운 감옥 안에서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파멸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오후 강대현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악인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곁에 서 있던 최 비서에게 나직이 물었다. 최 비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목숨과 회사를 구해준 진짜 은인을 찾아 그 빚을 갚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이 남긴 상처와 혼란은 강대현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치유되었다. 태아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났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강 회장의 건강 역시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의 의지에 스스로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강 회장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를 구한 소녀 서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 비서는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몇 달 동안이나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소녀는 마치 연기처럼 서울의 거리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어떤 보상도 명예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저 떠나버렸다. 강 회장은 서리를 찾기 전까지는 자신의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매일같이 최 비서에게 서리의 행방을 물었고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다. 은혜를 갚는 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의무이자 삶의 새로운 목표였다. 그는 서리를 다시 만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가 찾아왔다. 태하그룹의 사회공헌팀 직원이 서울의 가장 낙후된 달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신비한 소녀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최 비서는 직감적으로 그 소녀가 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은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곳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최고급 세단이 비좁고 구불구불한 달동네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강대현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걷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와 대한민국의 거물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왔는지 수군거리며 지켜보았다. 수소문 끝에 그는 허름한 판잣집 앞에서 마침내 서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서리는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도 전혀 놀라지 않은 채 홀로 사는 노인의 상처를 약초로 돌봐주고 있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처음 보았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깊었다. 강 회장은 서리가 노인의 치료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는 먼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보상을 그녀에게 제안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막대한 돈이 든 통장,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고급 주택, 그리고 태아그룹의 고문의사라는 명예로운 직위까지. 이 모든 것이 아가씨의 것입니다. 아니, 이것으로도 아가씨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들어주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한 뒤 자신의 유일한 소원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강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너무나 소박하고도 위대한 부탁이었다. 저는 돈도 큰 집도 필요 없어요. 그녀는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의 힘으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 순간 강대현 회장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생 부와 권력을 쫓아왔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거절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이 작은 거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는 서리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료 병원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태아 그룹이 아니라 나 강대현이 아가씨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가장 가난했던 달동네 자리에 최신 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이 들어섰다. 병원의 입구에는 서리재단 병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병원은 이름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서리처럼 조용히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강대현 회장이 최 비서와 함께 병원 앞에 서서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의 행렬을 감동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사업을 마친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감돌았다. 최 비서, 그 아이에게서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강 회장의 물음에 최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 개원식 때 잠시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는 다시 행방이 묘연합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조용히 사라지는 서리처럼 말입니다. 강대현 회장은 더 이상 서리를 찾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서리는 어떤 한 곳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세상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빛을 조용히 나누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병원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한 소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자 한 남자가 뒤늦게 깨달은 삶의 진정한 가치였다.